CBDC에 대해서 질문이 댓글에 올라와서 CBDC에 대해서 오늘은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질과 수단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질과 수단을 파악하는데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본질과 수단을 같은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선동이 되기도 하고 착각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좋고 어딜 가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는 사람은 회사 생활 등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인성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생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고기 장사도 잘하고 과일 채소 장사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내 물건을 사야 할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의 원리는 개념 이해가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과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CBDC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유일하게 한 사람, 중앙은행에 있고 발행량을 정하는 것 역시 오직 한 사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인터넷 뱅킹이나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미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으로 디지털로 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전면적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 화폐를 없애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재산이 통제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마늘밭에 현찰을 묻거나 특히 일본처럼 현찰을 집에 쌓아놓는 행위를 하지 않겠죠. 또 조세 포탈을 위해서 자금을 제3국으로 옮겨놓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코스트코에서 3개월간 금이 1억 달러치가 팔리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을 머니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재화로 취급해서 부가세 10%를 매기기 때문에 국내 코스트코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저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많이 팔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등의 리스크 때문에 화폐가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고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이유로 국가가 원화의 밀반출은 신경 쓰지 않지만 달러의 밀반출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그만큼 통화력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의 원화 재산을 국가가 모두 통제하겠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원화를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유독 금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걸 디지털 화폐화 한다면 인터넷에 취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은 무슨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겠습니까? 국민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나 가능할 시스템인데 스마트폰을 소유하라는 게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무슨 수로 대금을 지불할까요?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폐가 디지털화되면 결국 해킹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이고요. 블록체인은 여러 블록들이 엮여서 해킹의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자체보다 그것을 옮기는 과정의 중간 거래소 혹은 지갑 등에서 해킹의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USB 등 폴더 월렛에 넣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니모닉 문구를 저장해 놓았다가 복구시켜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못 찾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대규모 병원을 운영하는 실권자가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처럼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병원을 인수하거나 확장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고 요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기에 확장을 할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그걸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진다는 말은 환자가 없으면 옷 벗고 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리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죠. 부동산 매입과 관련 인프라 관리 전체를 맡고 있는 월급쟁이 실권자를 오너가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해고할 경우에 어떤 문제나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오너는 싸고 좋은 게 나왔다고 매수하는 걸 승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너가 직접 발로 뛰고 했다면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진 않았겠죠. 결국 실권자의 임기는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 오너는 그 사람을 해고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은행의 수천 명의 직원들은
기업들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들이 없다고 물가가 폭등하거나 화폐 가치가 폭락할 일은 없습니다. 급여 생활자의 운명은 늘 그들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를 월급 주는 사람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존재감은 세계 시장에서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여러 중앙은행장들이 모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금리를 주도하는 미국 페드나 ECB, BOJ도 아닌 한국은행이 대단한 기조연설을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결정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려야 하고 만약에 내린다면 조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지구는 미국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을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마치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니 프라이빗 퍼블릭 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어려운 기술적 용어를 말하면서 대중들에게 뭔가를 아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경우와 비슷한 겁니다. 약 2년 전에 NFT 시장이 활성화될 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인터넷상에서 숫자를 사고 파는 행위가 본질인 것입니다. 조선에 제대로 유통되는 화폐가 생긴 게 1678년 숙종 4년대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조선은 물물교환을 통해서 상거래를 했었습니다.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변변한 도로 하나 없던 조선은 한양이나 큰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상평통보가 탄생된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물물교환으로 상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2001년 MBC에서 방영된 상도 거상 임상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당시 조선에서는 홍삼이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임상옥이 활약했던 시기가 185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조선은 1850년대에도 상평통보는 진정한 돈으로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을 담보로 한 화폐이긴 했지만 잠시 가치를 인정받고 이런 조악한 쇳덩이를 대장장이가 못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일제가 조선 침탈을 시작했던 19세기 말에서야 진짜 돈인 은화가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때 외인들과 결탁한 조선인들이 가짜 은괴를 유통시키는 걸 수사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원에서 환으로 또다시 환에서 원으로 3번이나 바꾼 이유도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 이유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환에서 원으로 통화 단위를 바꾼 것인데 1962년 6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박정희 정부는 2차 통화개혁 단행에 대하여 대국민 방송을 합니다. 이른바 2차 통화개혁이었고 통화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면서 10분의 1로 평가절하하는 것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생활비와 의료비 및 장례비 등에 한해서 생활비는 1일당 하루에 5,000환까지, 바꾼 원화로 하면은 500원이죠. 의료비는 실비, 장례비는 50,000환, 5,000원이 되겠죠. 국권 10환 대신에 1원으로 교환하고 그 밖에는 일체의 한화 예금에 대해서 지급을 동결시켰습니다. 불과 60년 전인 1962년의 일입니다. 군사 독재 정부라서가 아니라 당시 예금 금리가 40%라는 조건값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재무장관 천병규를 비롯한 5명의 화폐개혁 위반은 기밀 누설 시 총살형도 감수한다라는 선서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정부는 개개인들의 숨겨놓은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국은행 총재도 모르게 단행했던 것이죠. 생활비가 500원이라면 당시 10원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2015년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복 후 소비자 물가 14만 배, 담배 75만 배 올라갔다는 것이 뉴스 기사의 소제목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광복 이후에 70년간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14만 배 상승했고 2015년 당시의 기준으로 매년 20%가 상승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인 쌀은 58만 배 비싸지고 계란 한 개는 70년 만에 9만 배나 올랐습니다. 금은 광복 후에 70년간 36만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광복 후 초기 20년간 정부 수립 재정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완전 급등하긴 했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물가 안정에 승부수를 띄우면서 물가 상승률은 1981년에 21.4%에서 1983년 3.4%까지 내려갔습니다. 2차 통화개혁 후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후에 1년 후인 1963년 라면 한 개의 가격은 10원이었습니다. 1949년에 엄청나게 비싼 택시의 기본 요금이 0.2원이었습니다. 전화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전화 사용료가 비쌌던 1963년의 전화 요금은
한 통당 3원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면서 원화를 달러에 거의 고정시키면서 환율을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수출을 못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거나 부득이하게 문제가 생기면 지금과 같은 화폐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과연 아르헨티나 국민들과 다르게 머니도 아니면서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 커런시를 믿고 소유하려 할까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큰 트리거가 있으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게 이 땅이 가진 조건값이라고 봐야 됩니다. 디지털 화폐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원장 방식과 분산 원장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본질이 뭐가 다를까요? 그걸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일반 기업에서 무언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면 개선 제안이나 페이퍼워크에 올인하는 거 자주 있는 일 아닌가요? 무언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조직이 유지되고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 생각해보면 종이돈 없는 세상은 인간의 욕구에 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진짜 돈, 머니가 무엇인지 화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 다른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돈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진짜 돈을 조금씩 모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인 금과 은을 조금씩 해킹하시면 훗날 금과 은의 귀환이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